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도덕적 판단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교과서로 치면 여러분은 34페이지 이어서 볼게요. 이처럼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는 어떤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에 근거했는가? 여러분, 어떤 도덕 원리와 어떤 사실 판단에 근거했는가에 따라 마지막에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도덕 판단이 달라지겠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 될 거고,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도덕 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가져오고 어떤 사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설득력 있는 도덕적 추론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거로 잡은 일단 그 도덕 원리가 어때야 돼? 정당해야겠지. 또 나의 사실 판단이 타당해야겠지. 자, 이걸 두 가지를 가지고 도덕 판단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잘 검토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시 사실 지난주에서 이어지는 과정이고요. 다음으로는 도덕적 탐구에서는 타인의 입장에 공감하며 배려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냐? 도덕적 탐구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첫 번째 무슨 능력? 공감과 배려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탐구를 할 때는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나왔잖아. 도덕적 탐구에서는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하지만 이게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거든요. 근대에는 사실 이런 말 안 나왔었어요. 배려라는 단어 자체가. 근데 현대 도덕윤리에서는 비판적인 탐구뿐만이 아니라 배려적 사고도 필요하다. 쓰면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옆에 거 이 빨간 글씨들은 여러분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으면 필기를 하면 좋습니다. 공감과 배려. 공감과 배려. 사실 나중에 문제 풀 때 공감과 배려라는 말 나오면 아 이거 현대윤리구나 라고 느끼시면 돼요. 현대에 새롭게 나온 것들입니다. 근대에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덕목들이죠. 그럼 여러분이 쓰면서 선생님 계속 보겠습니다. 도덕적 추론 능력만으로는 이제 여러분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 추론 능력 이렇게 나오면 저게 뭐야? 아니야. 이게 뭐야? 우리 앞에서 했어.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이렇게 나오는 게 도덕적 추론 능력이에요. 이런 도덕적 추론 능력만으로는 보세요, 여러분. 도덕적 추론 능력은 말 그대로 뭐로 하는 거야? 이성으로 하는 거지. 그치? 우리 지적 능력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성과 지적 능력. 근데 앞에 나왔던 공감과 배려는 감성이에요. 감성 여러분. 그럼 이런 도덕적 추론 능력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설득이란 말 나오잖아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이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주장을 펼친다고 합시다. 토론을 할 거야. 토의가 아니라 토론을 한다면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뭔데? 상대를 나의 주장에 뭐 해야 돼? 설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찬성과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한다고 치자. 그럼 내가 찬성 측이야. 그러면 나는 찬성이라고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찬성 쪽으로 끌어와야 돼요. 그게 설득이거든요. 근데 설득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근거들을 제시해. 근데 그 근거는 정확해야겠지 물론.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무리 기계처럼 정확한 근거를 대도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감동을 줘야 돼.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심파가 나올 수 있겠지. 너무 또 심파로 가도 안 돼요. 적당하게 여러분이 섞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배려와 공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경연 프로그램. 그 경연 프로그램인 게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경연을 한다. 그럼 당연히 1등, 2등, 3등이 있잖아. 당연히 우승자는 실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탑 10에 들었다면 다 실력 있어요. 근데 그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누구는 1등을 하고 우승을 하고 누구는 10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어떤 사람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뭐합니까? 똑같이 노래를 잘하면 뭔가 사연 있는 사람한테 더 공감하고 뭐하게 배려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뭘 해주는 거야? 인기 투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심사위원 점수와 관객 투표가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꼭 뽑은 1등과 관객들이 뽑은 인터넷 그런 투표를 통한 1등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도덕적 추론 능력이 그 실력이라면 즉 이성과 지성으로 하는 거라면 공감과 배려라는 건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내리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이것만 갖고 1등 못해요. 노래 실력은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스토리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공감과 배려란 얘기입니다. 설득력 있는 해결 방안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줘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여름철 무더위 때문에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인상으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옳지 않다. 자, 이 사람 욕먹을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선생님이 그렇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와, 요즘에 에어컨 없는 여름을 상상해보세요. 그때 어떤 친구 상상이 안 되는데. 왜?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 친구는 하루만 사는 거죠. 여름을 다 까먹었대.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 왜? 지금은 추우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자, 경비실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경비실 쬐끄마요. 평수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아파트 관리비 인상. 오케이, 여기까지 다 맞아. 틀린 말 없어. 그럼 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이 되면 주민들한테 당연히 불이익이겠지. 옳지 않다. 이런 판단, 이런 도덕 판단은 여기 말하잖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여기 논리 비약은 없어요. 다 사실을 말합니다. 에어컨 설치하려면 돈 들고 돈 들려면 당연히 주민들이 그걸 관리비로 부담돼야 되는 거고. 타당하지만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기 때문에 다수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아, 그렇지. 아니, 좀 장난해? 그 경비원이. 그분이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제대로 근무를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뭔가 좀 더 잘하지 않겠냐.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 수 있고 할아버지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뭐하는 소리냐 지금.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도덕적 탐구 과정에서는 줄칩니다. 배려와 공감을 한문으로는 뭐로 표현했어요? 역지사지로 표현했죠. 형광펜 같은 말이야. 역지사지, 공감과 배려. 우리는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특정 도덕 판단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즉 내가 경비원의 입장에 꼭 대보는 겁니다. 내가. 그랬더니 어떤 친구 얘기해. 안 대봐서 모른대요. 장난. 싸우자는 거죠. 대화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자세,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 자, 잊지 마세요. 비판적 사고는 이성을 가지고 하는 거야. 이성. 배려적 사고는 감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성과 감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사연만 강조해도 안 돼요. 실력은 없는데 사연이 불우해. 그건 감성팔이라고 하지. 절대 1등 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도덕적 탐구 과정을 전반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건 도덕적 추론이야, 얘들아. 지금 이거는 도덕적 추론이고, 선생님 우리가 했잖아요. 도덕적 탐구. 아니, 이건 도덕적 추론이고, 그것까지 포함한 넓은 게 바로 도덕적 탐구의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 탐구 과정은 탐구하려는 문제가 도덕 원리에 따라 찬반 입장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문장은 길지만 이겁니다. 쫓으세요. 도덕 원리에 따라 이거. 찬성과 반대. 토론이잖아요. 토론. 토론의 개념이 뭔데?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갈라지는 게 토론이에요. 찬반 입장이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한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찬성과 반대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꼭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아,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적당히 하자는 거. 이런 토론 아닙니다. 토론은 반드시 나눠야 돼요. 찬성과 반대를. 중간에 적당이면 토론이 나가지면 안 되죠.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동물과 인간의 권리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누군가는 찬성할 거고 누군가는 반대해. 그러면 그 출발이 내가 찬성하는 사람 측에서는 어떤 도덕 원리를 근거로 삼느냐 이거야. 찬성하는 사람들은 동물 실험은 정당한다의 찬성은 뭔데? 동물과 인간은 다르다야. 그게 이 사람의 도덕 원리야. 어떻게 인간과 동물이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요, 여기 사람 한 명과 돼지 한 명인데,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누굴 죽여야 한다고 하면 사람을 죽이실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지. 어떻게 똑같아요? 분명히 돼지를 죽이겠죠. 얘는 극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 우월주의. 자, 인간 중심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인간 중심주의를 도덕 원리로 삼으면, 그 사람은 동물 실험은 정당한가? 정당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반면에 아니다. 동물과 인간은 똑같이 생명이다. 생명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같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반대하겠죠. 즉 찬성과 반대를 나눌 때 이 사람들이 동물과 인간의 권리를 어떻게 동등하게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윤리론 다양합니다. 인간중심주의 이론도 있고요. 생명중심주의 이론도 있고요. 와우, 생명중심은 선생님 봐봐. 인간중심은 명확하지. 인간이 동물과 식물보다 더 중요하다야. 그러면 생명중심은 생명을 가진 것은 다 동등하다겠지. 근데 생명 가진 건 저기 뒤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실 뒤에도. 저기 보이십니까? 저 식물이잖아요. 쟤도 생명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중심주의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동등하답니다. 더 나간 게 있나? 있어요. 생태중심주의가 있어요. 생태중심주의는 물, 공기, 강, 바다 다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 이론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도덕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뭐 할까? 자비 아니면 뭐죠? 심판의 하나님인가? 이걸 갖고 도덕 문제 안 돼요. 그거는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윤리 이론을 통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옳은 것이라는 또 나오죠. 공리주의. 공리주의 어떤 원리를 갖고 온다면 윤리론을 통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넘깁니다. 책. 자, 그러면 아까처럼 탐구하려는 문제가 동물 실험은 도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으니까요. 어떤 도덕 원리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탐구하려는 문제가 도덕 문제라고 확인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잠정적인 도덕 판단. 우리 아까 이걸 배운 겁니다. 도덕적 추론. 우리 도덕적 추론 과정이 도덕 원리를 가지고 사실 판단해서 도덕 판단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인 얘들아, 이 편을 왜 썼을까? 형광펜 줄치세요. 그냥 도덕 판단이 아니야. 뭐야? 잠정적인 도덕 판단이야. 그럼 앞에 잠정적이 붙은 거는 마지막에 내 판단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정적인 도덕 판단이 아니라 잠정적인 거기 때문에 뒤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설득당할 수 있다라는 걸 남겨둔 겁니다. 나 걔 정말 비호감이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친구한테 그의 친구 얘기를 쭉 듣고 내가 겪어봤더니 야, 걔 비호감 아니야. 내가 잘못 알았어. 야, 걔 괜찮은 애들아. 이렇게 그러면 바뀔 수 있어. 그게 바로 잠정적인 도덕 판단이야. 그래서 앞에서 하는 거야. 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봐. 여기 보면 일단 도덕 문제가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오겠어요? 도덕 문제 확인이라는 요 편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낼 수 있습니까? 도덕 문제가 되려면 찬성과 반대가 나뉠 수 있고 그 찬성과 뭐가? 도덕 원리에 따라서 어떤 도덕 원리를 가져오냐에 따라서 찬성할 수 있는지 반대할 수 있는지 나누는 게 도덕 문제 확인이야. 그런 다음에 뭐 하랬어요? 찬성과 반대를 정하라는 얘기야. 잠정적인 도덕 판단이란 말은 내 의견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일단 앞에서 먼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동물 실험에 찬성할지 반대할지. 그게 잠정적 도덕 판단이야. 그럼 너는 왜 찬성했니? 저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요. 많은 인간과 동물한테 도움이 된다면 동물 실험 해야죠. 오케이, 이거야. 근데 아까 말했던 생명중심주의 장난합니까? 생명중심주의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잠정적인 도덕 판단. 그 다음에 근거는 뭔데? 자기가 가져온 뭡니까? 도덕 원리가 되겠죠. 공리주의를 가져올 거냐? 생명중심주의를 가져올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이건 나의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아무도 생명중심주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저기 그 유명한 스웨덴인가? 스웨덴 청소년이 있잖아요. 이제 청소년 됐죠. 그 노벨 평화상도 받은 그 친구. 그 친구가 들으면 우리는 다 지구 환경의 주범까지는 아니지만 종범은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보세요, 여기. 욕먹겠죠? 지구 오염, 지구 환경 오염의 종범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쓰고 있어요. 이름 뭐죠? 그 소녀가 청소년 이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 안 나요, 여러분도?
유엔 연설하고 누군지는 알겠죠? 그럼 여자죠. 내가 소녀. 소녀가 청소년이 됐으니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기억나면 얘기해 주세요. 떠오르면. 그러면 일단 찬성과 반대를 정하는 거야. 잠정적인 도덕 판단과 내가 그 판단을 내린 어떤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나오죠. 동물 실험을 자 이런 친구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서양 중심으로 갔네요. 동물 실험에 반대하려면 이거 가져오면 되겠네요. 불교의 기본은 불살생이죠. 어떤 생명체도 죽이면 안 되는데 동물 실험을 불교 윤리의 관점에서 신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토론할 때 동물 실험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면 이거 쓰세요. 이거 항상 서양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서양 윤리 중심으로 불교. 모든 건 연관돼. 내가 뭐가 될 수 있어? 내가 저 식물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건데. 오케이. 불교 윤리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든 만물은 난 이거 강조합니다. 아까 말했던 불살생은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여러분 수준에서 시험 나오면 이거지. 좋죠? 맨날 나와.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 이거 나오면 뭐라고? 불교야. 읽는 순간 알아야 돼. 모든 만물은 서로와 서로가 필요한 관계야. 이거 읽고서는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불교입니다.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들이 말해. 쌤 저는 여기서 알아요. 이거 안 주겠지. 저는 여기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를 읽고 불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너무 문제가 쉬운 거고요. 안 된다는 불살생의 계율에 따라 동물 실험은 옳지 않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오케이. 잠정적 판단이야. 결정적 판단 아니고 바뀔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여기가 2단계였죠. 2번이죠. 앞에서 도덕 문제를 확인하는 게 1번이었습니다. 이거. 여기. 내가 도덕 문제를 확인하는 거. 찬성 반대 입장이 갈라지는 거. 그게 1번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근거를 대는 거. 근거는 불교였습니다. 불교. 자, 다음. 이제 잠정적인 도덕 판단을 내렸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덕 원리를 검토할 때는 반증 사례,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3단계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이런 것들입니다. 좋습니다. 반증 사례 검사,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이런 거. 딱딱 떨어지는 거. 역할 교환 검사법, 보편화 결과 검사법. 그럼 여러분이 이 반증 사례와 역할 교환과 보편화 결과를 어디서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방법이 뭔지만 열심히 기억하기 때문에 도대체 얘를 어디에 쓰는지는 모릅니다. 어디에 쓰는 거야? 내가 든 그 근거에 도덕 원리를 검토할 때. 도덕 원리라 막 내가 불교 갖고 왔잖아. 불교. 그 불교 원리 혹은 사실 판단을 검토할 때 쓰는 겁니다. 보세요. 도덕 원리가 내가 가져온 도덕 원리가 타당한지 이게 이 답이에요. 아까 물었던 답. 이 방법들을 언제 쓴다고? 이때. 도덕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 쓰는 방법이 3개입니다. 역할 교환, 반증 사례, 보편화 결과. 하나씩 볼게요. 잘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부터. 먼저 예를 들어 첫 번째 뭐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요? 역할 교환 검사법을 설명하고 있죠. 역할 교환 검사법으로는 if가 나와. if. 만약 내가 실제 난치병에 걸려 난치병이면 정말 약이 없는 겁니다. 불치병, 난치병 아니면 어려운 거지. 난치병에 걸려 뭐만 기다리고 있어? 이거 신약.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 신약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도 앞에서 제시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나로 감정이입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난치병에 걸렸어. 근데 신약 지금 개발은 됐는데 실험 단계야. 실험. 근데 갑자기 바로 인체 실험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신약 같은 경우는 일단 신약이나 여러가지 제품들은 뭐부터 합니까?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이 검증되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임상 실험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 개발이 절실히 필요할 때도 앞서서 제시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다. 아,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나왔던 역할 교환, 입장 바꾸기야, 입장 바꾸기. 야, 나는 절대 동물 실험이 안 돼. 라고 말하는 친구한테, 야, 너희 어머니가 너무 살고 싶어 하셔. 이렇게 가는 거지. 너희 어머니가, 난 엄마 별로 안 좋아해. 그래? 그러면 너가 제일 중요한, 네 여자친구가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자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야? 입장을 바꿔보는 걸 우리는 역할 교환 검사라고 해요. 와닿죠? 그래도 나는, 오케이, 나는 우리 가족과 상관없어. 나는 모든 생명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가는 거죠, 뭐. 오케이. 나의 도덕 원리는 어때? 타당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가, 여기다 1번 써놓으세요. 오케이. 여기 역할 교환 검사법 1번, 2번이 반증 사례 갑니다. 반증 사례. 반증 사례 검사법으로는 동물 실험에서 살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동물 실험에서 살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그건 뭡니까? 불살생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해도 된다는 얘기죠. 죽이시까지 그러면 와, 동물을 살생하진 않는데 애를 못쓰게 만들 수는 있겠죠. 귀가 안 들리게.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이 쥐가 죽진 않아요. 근데 이 실험을 했더니 이 쥐가 못 봐요, 앞을. 뭐 이렇게 아니면 이 쥐가 못 들어요. 거기까지는 가지 마세요. 살생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반증 사례, 즉 반대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없습니까? 여기는 역할 교환과 반증 사례, 보편화 사례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편화 결과 검사. 도덕 원리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 즉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뭐 하란 얘기야? 내가 가져온 도덕 원리가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도덕 원리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제는 또 뭐래요? 사실 판단을 검토할 때입니다. 자, 도덕 원리 타당성을 검토할 때, 그 다음 사실 판단을 검토할 때, 그때는 제시된 근거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릅니다. 다시 또 1번 전문가 의견. 여러분 다 따로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전문가 의견, 관련 참고 문헌, 신뢰할 수 있는 대중매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도덕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역할교환, 반증사례, 보편화 결과 검사법을 쓰고, 사실 판단을 검토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참고 문헌을 본다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중매체니까, 글쎄 요즘에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대중매체가 몇 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대중매체, 신뢰할 수 있는 대중매체 활용해야죠. 그러면 이 모든 단계를 거치면 이제 드디어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결정이 되면 도덕 판단을 뭐하고 나왔지? 잠정적인 도덕 판단이 아니라 이제 도덕 판단을 뭐 할 거야? 확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정적인 도덕 판단이 확정적인 도덕 판단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도덕 원리의 타당성, 그 다음에 사실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겁니다. 우리 서윤 졸린데요? 예를 한번, 도덕적 탐구 과정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뉜다는 걸 봤어요. 여러분이 외웠으니까 잘 될 겁니다. 물론 까먹죠. 근데 나중에 시험 기간에 보면 기억이 나요. 외웠던 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우리가 일부러 암기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얘는 일부러 암기했잖아요, 우리가. 자, 봐요. 도덕 원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여긴 특히 도덕 원리 타당성이니까 우리가 3-1이었죠. 3-1. 그 도덕 원리 타당성 방법 몇 개 기억해요? 우리 3개 배웠죠, 3개. 보편화 결과, 그치? 뭐 반증 사례, 그 다음에 역지사지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역할 교환인데, 얘는 뭔지 볼게. 이 씨는, 왜 이 씨야? 이러면서. 이 씨는 현재 간암 말기 환자로 1년 동안 투병 중이다. 그의 아내인 박 씨는 남편의 주치의고, 아내가 주치의네요?
남편의 주체이고 남편이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편은 날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그도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다. 그는 고통에 시달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차라리 고통 없이 죽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치사량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사량의 수면제로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죽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상황에서 박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위인지 고민에 빠졌다. 자, 문제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 상황. 자, 1. 아내 박씨가 치사량의 수면제를 제공하여 남편이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도덕 판단을 내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 자, 만약에 박씨가 안 돼.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걸 해줄 수 없어. 라는 도덕 판단을 내렸을 때 사용했던 도덕 원리는 무엇일까? 이건 예시다만입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라는 도덕 원리를 갖고 온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잖아. 어떠한 경우. 아무리 힘들어도야 이거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려도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줘야 돼. 이건 뭐야? 자연법 원리로 갖고 있고 우리 자연법 외웠죠? 외운 게 아니라 우리 배웠죠? 자연법 윤리. 아퀴나스의 자연법. 그지? 뭐라고 말해서? 뭐 해야 돼? 생명은 무조건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자살도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러면 그런 윤리를 갖고 왔다고 쳐봐. 인간의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치사량의 수면제를 제공하는 건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행위지. 우리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상황을. 쓰는 용어가 있는데. 안락사. 존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안락사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어요. 그럼 적극적인 안락사는 뭔데? 이거야. 치사량의 수면제를 처방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의도적으로. 그치? 그러면 소극적인 건 치료를 안 하는 겁니다. 두는 거예요. 그냥. 연명치료 중단은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족이 동의하고 본인이 동의했을 때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더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생명유지, 생명보조장치를 달지 않으면 생명유지되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그 생명유지 산소호흡기를 떼는 거죠. 그런 소극적인 안락사는 특별한 경우에 우리나라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적극적인 안락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허용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기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안 해주니까 떠나죠. 그 허용한 나라로. 가서 그 병원에서 이제 안락사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 그럼 이때, 이게 바로 뭔데? 도덕 원리. 이 사람이 쓴 도덕 원리가 뭐야? 이거야, 이거. 이 박씨가 내린 도덕 원리는 생명의 존엄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라는 도덕 원리 근거 하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안 준 거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쓴 이 도덕 원리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도덕 원리가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증할 때 쓰는 거지. 뭘? 역할 교환, 반증 사례, 보편화의 결과.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1번에서 제시한 도덕 원리가 타당한지 검토해보자. 와, 여러분은 이 정답이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얘가 첫 번째, 역할 교환 검사법을 썼을 때 바꾸는 거야. 내가 누구야? 내가 말기암 환자 남편이 돼보는 거죠. 만약 나의 남편 또는 아내, 여러분이 하는 거군요. 만약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이 없으니 부모님으로 넣든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그랬더니 형제자매를 집어넣으면서 생각합니다.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 힘들지만 뭐 형을 보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절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해당 도덕 원리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아내 박씨가 자기가 입장 바꿔서 내가 정말 아파서 고통이 너무 심각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나는 약이 없어. 곧 죽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매일매일 사느니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어. 이게 역할 교환이겠죠?
다음 반증 사례. 죽음을 인위적으로 앞당기지 않았을 때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도덕 원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 이 말은 뭔데요? 고통을 하루하루 계속 고통스럽게 살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다?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도덕 원리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편화 결과.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인정을 끊을 수 있게 된다면 안락사를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타당하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법을 가져오냐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쓰세요. 줄여서 여러분 마음껏 줄이세요. 대신에 줄이되 내용은 알아봐야지. 너무 줄이면 여러분 줄이는 것도 실력입니다. 예시사만을 줄여서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하기 전에 여기 볼게요. 윤리적 성찰과 실천. 여러분이 지금 다 안 졸고 있기 때문에 이때 빨리 해야 됩니다. 윤리적 성찰과 실천. 자, 윤리적 성찰 중요하고요. 성찰하고 난 다음에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성찰과 실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 둘 다 중요한데 일단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굳이 실천이겠지. 성찰하고 나서 그 다음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을 다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빨리 갈게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윤리적 성찰이란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도덕 판단 등의 경험이 오늘날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행동과 인격 성향을 찾아보는 사고 과정이다. 자, 이 한 문장인데 한 문장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성찰을 일단 과거 했다는 걸 내가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나의 행동 판단을 가지고 현재 오늘날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서 그 다음 앞으로 지향해야 할 행동을 찾아보는 사고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처음 배울 때 물론 기계적으로 하는 질문도 있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이 과거의 일을 우리가 지금 배워요? 특히 한국사 할 때는 좀 덜한데 세계사 할 때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면 도대체 기원 전에 그것도 한 몇천 년 전에 전혀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을 그런 어떤 안티오크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주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의 나의 판단. 지금 여러분이 지금이야 판단할 수 있는 게 고민의 어떤 폭이 적습니다.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죠.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그치? 물론 중요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세상을 움직이진 않잖아. 근데 그런 판단만 하지만 조금 점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범위가 넓어지면 내가 순간에 한 이 판단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어떤 결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게 뭐야? 과거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나의 행동과 과거의 역사.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현재 내 삶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길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왜 성찰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내가 했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다면 오늘날 내가 판단할 때 똑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에도 그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이 성찰된 단어 안에 뭐가 들어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윤리적 성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외웠던 이제 도덕원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계하면 안 돼. 싫어하는 게 경계. 도덕원리. 이러지 마요. 도덕원리 여러분 익숙해야 돼요. 뭔데? 도덕원리가. 우리가 배웠던 모든 사상들이 다 도덕원리예요. 공리주의도 도덕원리, 불교 사상도 도덕원리, 도교 사상도 도덕원리.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판단하기가 되게 쉬워요.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도덕 원리로 뭘 쓸까요? 그 종교 원리를 써버려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난 크리스천교 신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도덕 원리에 준 거는 뭐가 돼? 다 크리스천교적 어떤 사상들. 죽이지 마라 사람. 안 죽이겠죠? 근데 선생님 전 종교인이 아니라도 안 죽여요. 그렇지. 종교인이 아닌 친구들도 뭘 갖고 있는데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를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도덕 원리. 윤리적 성찰에서는 도덕 원리와 모범적인 도덕 행동, 인격 특성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사용하여 계속 말씀드린 우리 준거. 준거의 뜻은
개인적인 기준이야. 우리 칸트 할 때 했어. 오케이. 준거로 사용하여 자신의 경험, 준거는 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 한 게 틀리니까, 경험한 게 틀리니까 자신의 경험이 도덕적으로 좋고 나쁜지 또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다. 자, 그러면 주어랑 서술어만 보세요. 중학교 다 빼고. 이거 주어지. 윤리적 성찰에서는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다. 그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목적어는 뭘 가지고? 도덕 원리를 가지고. 아, 그러니까 윤리적 성찰은 뭐 하는 거야?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야.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게 윤리적 성찰인데, 그때 옳고 그른지 그다음에 좋고 나쁜지를 뭘 가지고 판단할 거야? 내 경험이나 도덕 원리나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눈에 안 들어오는 문장은요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주어랑 소설을, 주어 동사를 먼저 보세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영작을 할 때,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나는 먹는다. 출발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뭘 먹는지는 사실 디테일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먹는지, 어디에서 먹는지는 다 부가적인 얘기잖아. 일단 먹는 게 중요하잖아. 난 먹어. 뭘? 라면을. 어디에서, 친구 집에서 어떤 라면을, 내가 좋아하는 신라면을 어떻게 먹어? 개걸스럽게. 이건 다 뒷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먹는답니다. 뭘 먹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건 별로 긴 문장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려운 책들, 아니면 대학에 가서 원서를 본다. 아니면 전공서 쪽을 보는데 진짜 문장이 막 5줄씩 나옵니다. 5줄씩. 읽다가 갑니다. 길을 잃어. 문장 읽다가 한국말인데 읽다가 길을 잃어요. 뭘 읽고 이럴 때 있죠. 그때는 다 제끼세요. 앞에 주어랑 동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첫 번째 문장도 윤리적 성찰이란 뭡니까? 사고의 과정이에요. 과정이란 말 안에 뭐 있어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있잖아요. 과정은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는, 생각하는 과정이구나. 윤리적 성찰은 사고의 과정이고, 윤리적 성찰에서는 뭘 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